2019년 3월에 어둡고 폭풍우가 몰아치는 밤이었죠. 아니요, 진짜로요. 바람이 너무 세서 나무를 쓰러뜨려 바닥에 으스러뜨릴 정도였어요. 야외에 있기는커녕 바다에서 항해하기에도 좋은 때는 아니었죠. 그런데 포화 유람선인 바이킹 스카이는 그 혼란에 휘말려 엔진이 모두 고장났죠. 3월 21일 노르웨이 트롬세를 출발해서 스타방에르가 있는 남쪽으로 향하고 있었죠. 배에 탑승한 사람들은 북극광과 주변에 눈 내리는 풍경을 보게 되었어요. 원래는 2일 반의 짧은 여행이 될 예정이었지만 알 수가 없었죠.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했거든요. 일기예보에서는 파도가 8m까지 이르는 험난한 날씨를 예보했었죠. 유람선이 잘 피해 이동 가능한 정도였지만 그 파도는 유람선을 타며 모든 사람들이 이전에 경험했던 그것과는 전혀 거리가 멀었어요. 3월 23일 배는 거칠고 포악스러운 바다로 유명한 후스타드비크에 입항했죠. 바람은 배를 앞뒤로 흔들었고 그들이 항해하는 동안 파도는 점점 더 커졌고 거세졌어요. 몇몇 파도는 15m까지 치솟았어요. 그건 할리우드 글자 간판만큼의 높이예요. 하지만 갑자기 거대한 파도가 밀려와서 배의 일부를 삼키고 배를 강하게 밀어붙였어요. 파도는 바닷물을 엔진룸으로 밀려 들어오게 만들었고 장비들을 망가뜨렸어요. 휴즈가 터졌고 방 안의 전구들이 나갔죠. 소켓은 전원 공급을 중단했고 에어컨도 작동을 멈추었어요. 결국 배의 프로펠러가 정지되었어요. 엔진이 꺼졌고 완전히 정전이 되었죠. 다른 배들과 마찬가지로 유람선에는 4개의 엔진과 고전압의 스위치 보드 2개가 있었어요. 스위치 보드는 기계 에너지를 전기로 변화해주는 4개의 교류 발전기에 의해 전력을 공급받고 있었죠. 그래서 배에 있던 4개의 엔진이 모두 다 멈추었을 때 다른 모든 것도 작동이 멈춰버린 거예요. 유람선에는 자동으로 켜지는 비상 발전기가 있었지만 불행하게도 그걸론 모든 엔진의 기능들을 지원할 수가 없었어요. 선교안의 선장은 수석 엔지니어들에게 가서 엔진을 점검하고 배 위에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 알아보라고 지시했죠.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는 날씨가 전혀 도움이 안 되었죠. 처음에는 모두들 냉각이 부족해서 엔진이 꺼졌다고 생각했지만 문제는 더욱 복잡해져 버렸죠. 배가 15m 높이의 파도와 씨름하면서 아드레날린 수치가 치솟았죠. 바람은 남서쪽에서 불어왔고 항해는 평탄치 않았어요. 엔진이 꺼지면서 배를 조종하는 것이 불가능해졌고 거친 바다는 배를 육지로 밀어내고 있었죠. 모든 게 순식간에 일어났고 전원이 꺼진 지 10분 만에 국제 조난 무선 신호가 나가게 되었어요. 수색 및 구조대가 조난 신호를 듣자마자 합동 작전으로 탑승자 전원 구출을 하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또 다른 문제가 있었어요. 해난 구조선들이 해안에서 풀려났을 때 거센 바람으로 인해 항해가 위험해졌죠. 거친 바다에서 사람들을 배에서 옮기는 것은 위험한 임무였죠. 따라서 승객들을 구조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은 헬리콥터였어요. 처음에는 사람들이 여기서 벗어나 배가 무사히 빠져나오지 못할까봐 겁을 먹었어요. 하지만 그 배는 거의 200m나 되는 거대한 선박이었죠. 배 안에는 묶여있지 않은 의자들과 장식품들이 앞뒤로 굴러다니고 있었죠. 접시들은 바닥에 떨어졌고 유리그릇들도 몇 개 부서졌어요. 심지어 가구들도 더 이상 고정되어 있지 않았죠. 유람선의 승무원들은 탑승객들에게 밝은 오렌지색 구명조끼를 착용하고 바닥에 고정되어 있는 가구를 붙잡으라고 권했죠. 그러는 동안 엔지니어들은 엔진을 고치기 위해 열심히 일하고 있었어요. 선원들은 배를 제자리에 고정시키기 위해 2개의 닷도 풀었지만 안타깝게도 닻은 해저에 닿지 못했어요. 헬리콥터가 오고 있었어요. 구조대원들이 볼 수 있는 건 지도에 있는 작은 점뿐이었고 그 작은 점이 강한 바람에 의해 육지 방향으로 밀려 움직이는 걸 본 구조대원들은 두려워했죠. 조난 신호를 받은 지 몇 분 지나지 않아 배는 깊이가 불과 몇 미터밖에 되지 않는 영역으로 떠밀렸어요. 그리고 그곳은 점점 더 얕아졌죠. 거의 1시간이 지났고 새로운 소식이 들려왔어요. 가능한 한 모두들 빨리 대피해야 했어요. 엔지니어들은 아직 기관실에 있었고 왜 4개의 엔진이 모두 꺼졌는지 알아내려고 애쓰고 있었죠. 소수의 헬리콥터들이 구조를 시작했지만 각각 한 번에 15명씩만 수송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승무원들은 헬리콥터가 다가오자 천천히 그리고 조심스럽게 갑판 위에 승객들을 안내했어요. 하지만 이 과정은 더디게 진행되었죠. 조종사들은 움직이는 배 위에서 균형을 잡으려고 애썼고 그러는 내내 강한 바람 속에서 서로 거리를 두려고 애를 썼죠. 구조대는 탑승한 전원을 대피시키려면 하루 이상이 걸릴 것으로 계산했죠. 더 나은 해결책이 필요했어요. 점점 어두워지고 있었고 공기는 더 차가워지고 있었지만 파도는 천천히 잠잠해지고 있었어요. 자정 무렵 엔지니어들은 문제를 발견하고 4개의 엔진 중 3개를 고치는 데 성공했어요. 마침내 배를 안전한 곳에 둘 수 있었죠.
이렇게 파란만장한 저녁이 지나고 아침이 되었어요. 그때쯤 헬리콥터를 통해 승객들의 거의 절반이 배에서 대피했고 두 척의 견인 보트가 배에 장착되었어요. 하나는 앞쪽에, 하나는 뒤쪽에 있었죠. 가까운 항구로 운송할 준비가 되었죠. 선장은 구조 작업을 취소했고 마침내 그날 아침에는 날씨가 좋아졌어요. 그날 오후 드디어 몰드에 도착한 유람선에 많은 사람들이 나타나 박수갈채를 보냈어요. 자, 여러분이 이해한 바와 같이 엔진 고장은 비행기나 자동차와 마찬가지로 선박들에서도 일어납니다. 그리고 왜 그런 일이 일어나는지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기계적인 문제일 수도 있고 사람의 실수로 인한 것일 수도 있고 또는 엔진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아서일 수도 있어요. 제가 보여드린 사건은 매우 드문 경우예요. 요즘 배들은 높은 기준에 맞춰 엔진을 제작하고 정기적으로 유지됩니다. 상상해보세요. 여러분이 큰 유람선의 선장이고 갑자기 엔진 제어기가 깜빡이는 걸 선교에서 보게 됩니다. 여러분은 당장 승선에 있는 수석 엔지니어에게 기관실로 내려가 문제를 조사하라고 할 겁니다. 엔지니어들은 문제가 심각한지 아니면 여행 중에도 수리가 가능한 것인지를 검사할 겁니다. 만약 수석 엔지니어가 문제가 해결될 수 없다고 판단하면 그 후에 선장에게 몇 가지 선택권이 주어집니다. 먼저 보통은 바다에서 도움을 청하는 신호를 보낼 거예요. 만약 물이 잔잔하다면 인근 해안으로 배를 끌고 갈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거친 바다에서는 다른 경로를 따라야 할 겁니다. 폭풍우가 몰아치는 바다 한가운데 배를 놔두고 안전한 곳으로 향하는 것은 마지막 수단일 겁니다. 가라앉지 않고 있는 배에 꼼짝 않고 가만히 있는 것보다 한 배에서 다른 배로 승객들을 이동시키는 것이 훨씬 더 위험합니다. 구명보트 또한 고려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에요. 구명보트는 더 작아서 물에 닿는 순간 뒤집힐 위험이 있거든요. 하지만 보통 엔진이 고장나면 선상에서 고쳐질 수 있어요. 노르웨이의 바이킹 스카이에서 일어난 일처럼 말이죠. 지연이 조금 되겠지만 그래도 배는 원래 느리게 항해하죠. 만약 엔지니어들이 문제를 고치지 못하고 엔진이 하나만 고장났다면 배는 여전히 항해할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아주 느리게 가겠죠. 또 목적지에 더 빨리 도착하기 위해서 일부 항구들을 그냥 지나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엔지니어들은 피해를 복구하기 위해 노력하며 포기하지 않을 거예요. 그걸 토대로 선장은 여행을 계속할 것인지 또는 취소할 것인지를 결정할 겁니다. 여기서 일어날 수 있는 최악의 경우는 배가 스스로 항구에 도착하지 못하고 가장 가까운 항구로 인양되는 겁니다. 그래도 최악의 시나리오가 일어날 가능성은 극히 작아요. 두려워 말고 다음 유람선을 타고 크루즈 여행을 하셔도 됩니다. 오늘 새로운 것을 배웠다면 이 영상에 좋아요를 주고 친구와 공유하세요. 여기 여러분이 좋아할 만한 다른 멋진 비디오들이 있습니다. 왼쪽 또는 오른쪽을 선택하고 삶의 밝은 면에 머무르세요.